푸틴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는 나이가 많아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때쯤이면 이미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찔렀고 하룻밤 사이에 푸틴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골칫거리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며칠 사이 프랑스는 러시아의 급소를 두 가지 방식으로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특히 중요한데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는 최근 러시아가 전 세계로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던 수많은 유령 유조선 중 하나를 장악했습니다. 1월 2일 BBC 뉴스는 프랑스가 지중해에서 러시아 유령 선단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짐 캐리가 정교한 변장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 그린치 선박은 제재 대상이었고 허위 국적기로 운항한 혐의로 압수됐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선박을 급습해 도착했을 때 유조선 선원들은 크리스마스를 빼앗긴 듯 했을 것입니다. 해군이 심층 수색 후 의심을 확인했다고 해양 당국이 결론 지었습니다. 국기 사용 적법성은 러시아 선박이 다른 나라 국기를 달았다는 뜻으로 그림자 선단이 의심을 피하려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압류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은 X에 푸틴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마크롱은 위반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프랑스 해군의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작전은 지중해 공해상에서 여러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사법조사가 시작되었고 선박은 우회되었습니다. 마크롱은 프랑스가 단독 행동이 아니었음을 동맹국 언급으로 시사했습니다. 1월 2일 아침 프랑스는 영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국 LBC에 따르면 프랑스 해군 공격 전부터 영국 해군 순찰함이 섀도우 플릿 유조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가 영국이 프랑스에 추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치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했으니 당연합니다. 이 해협은 스페인 남쪽과 아프리카 북부 사이의 좁은 바다입니다. 이 해협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선박의 안전한 통로입니다. 영국은 이 해협과 같은 이름의 작은 바위섬에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LBC에 따르면 영국은 Her Majesty's Ship 대거함을 출동시켜 러시아 은밀 선박이 코모로스 국기를 달고 지중해로 들어오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그곳은 생소해 사람들이 지도로 찾기 힘듭니다. 그린치호는 지중해로 들어가 프랑스 당국에 납포됐습니다. 그린치호는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표적이었습니다. 세 곳 모두 그린치호가 그림자 선단 소속이라 비난했으며 이 선단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석유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LBC는 이 선박이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지만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 해역에서 납포돼 목적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영국이 그림자 선단 유조선 납포에 두 번째로 개입했습니다. 1월 초 미국은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선박 한 척과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또 다른 선박 한 척, 이렇게 두 척의 선박을 주목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석유를 운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 선박 중 하나는 현재 마리네라로 이전엔 벨라원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미군을 수백 마일 해상에서 추격하게 했습니다. 처음 선박을 납포하려는 시도 이후 미국은 마침내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그 선박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선박은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항해 중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영국이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여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급유선으로 사용되는 로열 플리트 어옥실러리 타이드 포스를 미국 추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추가 지원으로는 최소 한 대의 영국 공군 항공기가 제공되었으며 이 항공기는 미국이 올바른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중 감시를 수행했습니다. 영국은 섀도우 플릿과 관련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두 경우 모두 지원 역할에 그쳤습니다. 1월 2일 모든 주목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섀도우 플릿에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죠. 이 일로 푸틴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꺼렸던 것은 또 다른 섀도우 선박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유조선에 의존해 러시아의 자금을 최대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피하려 섀도우 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선단을 잘 정리해줍니다. 이 선단은 러시아가 세계 각지에서 산 노후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선박들은 종종 정비가 부족한 채 운항합니다. 점검 시 이런 선박들은 불법 운항이 됩니다. 이 선박들은 푸틴이 할인해 제공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산 석유를 인도, 중국, 베네수엘라 등 구매 의향이 있는 국가로 운송해 왔습니다. 이 선단은 매우 크며 가디언지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이 1000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 423척의 유조선 중 921척은 세기관 중 최소한 곳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지만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림자 선대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선박 집단의 특징입니다. 선대에 정확히 몇 척의 선박이 있는지 파악하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프랑스가 그림자 선대 유조선 한 척을 압류한 것은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압류된 유조선은 항해 불가하지만 다른 선박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해운 잡지에 따르면 이 선대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린치 압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박을 바다에서 끌어내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영국과 미국도 그림자 선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요. 예전엔 제재 없이 운영되던 선대가 지금은 더 많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는 위험을 만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림자 선박을 보내 화물을 전달하고 실어올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석유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팔 수밖에 없을 때조차도 말이죠. 재정 적자, 국제 신용 차단, 외환 보유고 동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수입원 중 석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푸틴은 제재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해안을 떠나는 모든 그림자, 선단 선박은 유럽이나 미국 해역 진입 시 언제든 납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오늘 프랑스가 한 척의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내일은 프랑스가 아마도 동맹국들과 함께 그림자 선단을 최대한 많이 납포하기 위함보다 조직적인 작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푸틴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이 선단의 본질 자체가 러시아가 이 선박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척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납포된 선박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럽정책센터가 지적하듯이 유럽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자국 해역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선박 운항을 방해할 수 있도록 허용함부터 마르폴과 솔라스 협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유형의 납포를 더 자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을 억류하는 법률 때문에 러시아는 납포된 선박을 되찾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덧붙여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채널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구독했다면 바로 돌아오세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파헤칠 거예요. 프랑스의 두 번째 조치는 러시아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섀도우플릿 선박 포획은 항상 큰 뉴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소모전이 계속되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 폭로가 핵심입니다. 그 폭로는 프랑스가 미국을 제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린치 납포 일주일 전인 1월에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에마누엘 마크롱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쓰는 정보에 2분의 3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러시아에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군대 신년사를 하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보에 크게 의존했지만 현재는 정보의 2분의 3를 프랑스가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시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프랑스가 주요 정보 파트너가 되는 것이 유럽 지역 군사 지도자가 되려는 프랑스의 움직임과 맞물린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방위 책임을 더 지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마크롱 발언 보도에서 정보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정보 조각이 중요합니다. 고화질 최신 위성 사진이 특히 주목됩니다. 이런 정보는 러시아군 위치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드론으로 타격할 주요 자산 위치까지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정찰하는 드론을 보안하는 우주 기반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 세바스티앙 라코르뉴의 발언 등 여러 단서가 있습니다. 3월 25일 라코르뉴 장관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프랑스 인터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그는 정보가 주권적이며 자체 역량에 기반해 우크라이나인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하지만 라코르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주장 외에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주권적 정보 시스템이라는 표현 때문에 밀리타니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프랑스는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군사 위성 군집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는 2025년에 완전 배치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위성은 우크라이나 안124 항공기로 발사장에 운송됐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밀리타니는 이 세 위성 모두 동일한 설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위성들의 광학 시스템은 코르시 망원경 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초안정적인 제로도르 유리 세라믹으로 제작되며 이 재료는 거의 0의 열팽창 계수를 가집니다.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위성은 저궤선 영상 채널도 탑재합니다. 각 위성은 여러 망원경으로 동일 목표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형 모델링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기능만으로도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협력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성 자체만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CSO는 정보 수집에 매우 뛰어난 구조입니다. 세 개의 위성 각각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위성이 협력함으로써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1은 위성들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되는 위성 중 하나로 800km, 즉 약 497마일의 고도에서 작동합니다. 이 위성은 고해상도 정보를 수집하며 최대 5cm 해상도의 사진으로 광범위한 정찰을 제공합니다. 이 해상도면 러시아 장갑차와 항공기 위치도 식별 가능합니다. 다음은 논리적으로 이름 붙여진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2입니다. 이 위성은 480km, 즉 약 298마일의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이 위성은 약 18cm, 픽셀당 7인치, 해상도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고해상도는 탱크 식별과 해당 탱크의 제조사 모델 파악의 차이입니다. 이 위성은 심지어 미끼도 식별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실제 위협이 되지 않는 가짜 무기의 탄약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유일한 단점은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2가 지구 대기 흔적이 있는 궤도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어디 있고 계속 문제일까요? 이 위성의 수명은 약 10년이며 2020년 발사 후 프랑스는 2030년 교체를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3는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1과 궤도, 고도, 사진 선명도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CSO는 제방 물류를 높입니다. 그 용어는 한 지역의 촬영 빈도를 의미합니다.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1과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3는 같은 고도에서 다른 궤도 위상으로 운용됩니다.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1이 넓은 지역을 촬영하고 이동하면 몇 시간 뒤 컴파상 스페시아 옵티크 3가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CSO는 각 위성이 24시간 궤도를 따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이미지가 12시간 이상 오래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얻는 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2021년 발사한 플레아데스와 플레아데스 너 상업 위성 4대가 촬영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위성군 배치에 기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플레아데스 너3와 너4는 드니프로에서 만든 우크라이나 RD-843 엔진을 장착한 베가 로켓으로 우주에 발사됐습니다. 이 두 위성은 픽셀당 11.8인치 해상도로 14km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레아데스 1A와 B를 추가하면 최대 20km, 12.4마일 지역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픽셀당 50cm, 19.6인치입니다. 이렇게 상업용 위성 이미지가 다양하게 제공되며 카파시테 대랭신용 엘렉트로마그네틱 스페셜 CERES 별자리도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3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성들을 궤도에 올리는데 우크라이나 로켓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위성 모두 약 700km, 즉 약 434.9마일의 고도에서 운용됩니다. 이 세 위성은 앞서 다룬 것들과 다릅니다. 이 위성들은 삼각형으로 궤도를 돌며 지구 전파 신호를 찾아 삼각 측량에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파 신호의 출처를 알아내거나
관련 신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 이 위성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위성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탄도 미사일 초기 경보 시스템 역할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유럽 전체에 해당합니다. 프랑스는 레이더 위성이 없지만 이탈리아와 독일 이미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미지를 직접 보내는 경우 이들은 프랑스가 맞지 않는 우크라이나 정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방금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기술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잠시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정보는 우크라이나의 미국 의존 탈피에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 미국과 함께 겪은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은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쳐줬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진행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간의 백악관 회담이 참담하게 끝난 후 곧바로 접근 권한이 복구되긴 했지만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끔찍한 평화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평화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만큼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논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1년간 미국보다 프랑스를 더 신뢰할 정보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푸틴에겐 큰 문제입니다. 그는 에마뉴엘 마크롱을 트럼프처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제공할 정보엔 한계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중요한 정보 파트너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의 2분의 3가 프랑스에서 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상공을 8시간 동안 공습하며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를 파괴하는데 프랑스 정보를 활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전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정보 상황의 최신 동향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